일단 2021년 10 서프라이즈 주식시장 오르는 이유 언제 떨어질 것 같으냐? 그 다음에 테슬라 재고 볼 거고요. 그 다음 마윈하고 엔트그룹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10 서프라이즈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 그 86번가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서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해뒀는데 요거 생각보다 이제 좀 반응들도 좋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지인들하고 했던 거 그리고 올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초에 지인들하고 해본 게 있어요. 이때 10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맞췄어요. 첫 번째, 이건희 사망. 이거는 맞췄는데 두 번째로 10년물 금리 2.5% 간다. 이때만 해도 이제 경기 좋을 거고 인플레도 올 것 같고 그랬어요. 틀렸죠. 유가 100불 간다. 이때 이제 이란하고 사이 나빠갖고서 100불 간다 싶었는데 안 됐고, 홍콩 안정화는 뭐 저희가 맞췄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홍콩에 이제 민주주의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들이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배터리 산업은 이유는 맞췄어요. 그쵸? 비용 이슈나 IT 수요가 부진할 것 같긴 했는데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크게 틀렸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변화 이거 틀렸죠. 작년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 중국 반도체 기업 잘 될 것은 전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산업적으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나 이제 목일이 많이 부려서 잘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는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5G 폴더블 서버 등 부진으로 메모리 안 된다. 앞에 게 부진한 건 맞았는데 메모리 주식은 사상 최고가였고, 클라우드 게임은 뭐 아무것도 없었죠. 제대로 된 게. 한중 관계는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의미하다. 네. 뭐, 저도 제가 뭐라고 예상한들 몇 개나 맞추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연초에 이제 토정 비결 보시는 기분으로 한번 보시라.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논란 속에서 연말 첫 미국의 연준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합니다. 아래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일본의 리츠 주식에 귀환이 있을 거다. 좋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유로 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올림픽이 있으니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고. 사실 일본 굉장하잖아요. 뭐 이제 방사능도 먹어서 응원을 하는데 뭐 호텔이 비면은 안 되면 뭐 채워서라도 응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북한이 굉장히 강한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정부하고의 대화를 오히려 촉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나는 이마만큼 지금 좀 이런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예, 요런 거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고 관련해서는 사실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북한을 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썼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이제 그 단어를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쓰자면은 전략적 인내라는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시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무시하는 걸 썼는데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핵을 뭐 사실상 이제 보유국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볼 때는 또 미국이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도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2006년도 사례인데요. 기사 보시면 자, 집값 급등에 또 등장한 금리 탓인데 2006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실 2006년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많은 부분에 계승을 했으니까는요. 여기 보시면은요.
노무현 정부 중반기로 접어들던 2006년 하반기는 전국이 집값 폭등으로 몸살아 있던 시기였다. 서울에서 시작된 투자 광풍이 지방으로 번졌고 서민들의 분노가 고조됐다.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네, 지금 얘기 같기도 하죠. 시간만 좀 바꿔서 날짜만 바꿔보면. 그러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었다. 11월 금통위 금리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금융의 회의. 금융의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한은과 금융권을 겨냥했다. 사흘 뒤 국정홍보처는 과잉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의 국정 브리핑을 하고 다음 날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 이례적으로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를 방문했다. 한은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눈치를 좀 본 거죠. 불과 2주 뒤 통화 긴축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급 준비율을 올렸다. 비슷한 그 사례가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어쨌든 한국이 제일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경기에 대한 조금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게 집값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 쪽에 시도가 연내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금요일에 뉴스가 현대차 애플 그 협력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사실 더 이상 이제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니까는 절대로 그 뉴스를 보고 뒤에 한 게 아닙니다.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적은 건데요. 애플카의 밸류체인에서 아까는 이제 이렇게 공급 사슬망이죠. 공급 사슬망에서 과반수가 한국 업체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야기가 나와서 좀 김이 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뉴스를 볼까요? 네, 속보. 현대차, 애플카 협의 중. 이게 이제 아침에 나왔었죠. 장 전에. 그러고 난 뒤에 장 1시간 지나서 이제 공시까지 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 결정된 바 없어.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불이 지핍니다. 네, 오늘 오후에 현대차가 만든 애플카. 당초에 이제 2027년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2024년에 나온다. 1분기 중 최종 계약한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용들이. 최소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로 나온다. 22년에는 베타 버전까지도 나온다. 자, 거기다가 24년 전으로 10만 대 양산. 규모까지 구체적이요. 거기다 40만 대 규모로까지 라인을 확보할 것이다. 더 구체적입니다. 생산 공장은 미국 조지아주 기아차를 라인을 활용하는 방안, 현대 애플이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 다른 지역에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네, 거기다가 또 이것도 있죠. 전동화 핵심 기술 생산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관련은 애플이 각각 맡는 구조가 유력하다.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처 이제 LFP 기반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자료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긴 한데 다 떠나서 현대차가 부인을 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건데 그걸 떠나갖고서 사실 이제 애플이 왜 한국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요. 네, 누리동안이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애플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일단은 과도한 투자 부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R&D 비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명확하게 IT하고 자동차는 그 영역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전 세계 이제 2018년 기준으로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 목록인데요. 1위부터 해서 쭉 보시면 아마존이 이제 226억 달러, 알파벳이 162억 달러,
근데 이제 IT하고 다 자동차예요. 폭스바겐이 158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가 이제 100억 달러 이상 쓰고 있고 뭐 로슈, J&J, 머크 이런 데 있는데 또 밑에 보시면 도요타가 또 이제 100억 달러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포드도 또 8억 이제 80억 달러, GM도 73억 달러. 뭐 그 밑에 혼다, 다임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생각보다 지금 저 업체들 위에 아마존이나 업체들 다 그냥 IT 쪽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도 저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보시면은 자동차 기업들도 IT 기업들 못지않게 R&D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이 부담 자체는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지고서 애플이 굳이 생산 설비를 갖출 필요는 아까 처음부터 다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였고요. 두 번째는 직접 생산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경우에는 매우 고효율이거든요.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ROE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무려 73%에 이릅니다. 거기다가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24%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기업들 보시면 ROE나 영업이익률이 모두 10% 전후 미만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애플이 이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효율로 상당 기간 들어간다는 걸 뜻할 거고, 이거는 사실은 주주들의 굉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는 어렵겠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이죠. 왜 한국 업체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면 어디다 팔까? 아무래도 구매력 있는 미국, 유럽 같은 시장이겠죠. 거기다가 그 성장성을 갖추려면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 시장까지 가야 될 거예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사실 이제 자동차 분야를 보시면은 거대 기업들로 산업이 재편돼 있어요. 우리가 현대차를 조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폭스바겐, 토요타 그룹, 그 다음으로 손꼽히는 게 연산 거의 한 80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폭스바겐, 토요타도 연산 1000만 대에서 1100만 대 수준이에요. 현대차도 700에서 800만 대 수준이니까는 그 70% 정도니까 캐파로만 봐서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의 생산 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뭐 밑에 벤더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현재 공장들을 다 만들어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생산 설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두 번째로는 대량 주문을 소화한 레코드가 있다는 점, 경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양한 고객의 주문을 소화한 또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그룹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공급 사슬망에 있는 업체들은 다 대응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능력 자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그 업체들이 이제는 현대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3사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회사들까지도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테슬라에도 대응하는 업체가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 주문도 무리 없이 그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춰준다는 거죠.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진짜 원스톱 쇼핑 가능한 막 종합 쇼핑몰 같은 거예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들은 가면 요건 잘하는데 저건 좀 부족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제일 쌀알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철강이나 아니면은 이제 화학, 이제 플라스틱류들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매우 잘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전기차 쪽까지 나가려면 연료전지까지 가려면 나중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서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타이어도 있고 뭐 시트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한 방에 쭉 보고 가기에 굉장히 괜찮다. 거기다가 자동차가 계속해서 앞으로는 전기전자, 전장 쪽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쪽의 업체들도 많이 있고,
뭐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돼 있고 와 보면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속도감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기 매우 좋다. 그래서 좀 한국 업체들한테로 그 좀 많은 접근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미 기사가 나와버리면서 5번은 뭐 이제 다 보고 이제 적어내는 그런 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자동차 쪽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닛산은 좀 문제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닛산 쪽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다루기를 하면서 그 캐시 컨버전 사이클 CCC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요번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쪽이니까 테슬라 재고 자산이니까 그래서 쭉 요거 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닛산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CCC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활동성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좀 특이해요, 이 회사가. 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요, 4개 분기를 이제 에버리지 해가지고서 자료를 구하면 지금 200일까지 상승을 해 있거든요.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분기 이제 연말만 되면 매출 채권이 이렇게 줄어요. 원래 이게 사업을 일정하게 하는 회사는 매출 채권이 일정하게 나오고 재고도 일정하게 나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매출 채권이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넣어버리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확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출 채권이라는 거를 연말에만 어떻게든 좀 줄여가지고서 이 좀 좋게 보이려고 좀 분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령 이제 재고자산은 지금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건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서 그렇고 매출 채권을 가지고서 매입 채무 내가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것도 좀 건드리기 어렵고 매출 채권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소리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닛산 쪽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닛산의 대표였다가 도망갔죠. 네, 그 일본에서 하도 이제 조사를 하니까 몰아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셨는데 이분도 올 초에 보니까 까를로스 곤 일본 떠나기 전 닛산 2에서 3년 내 파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들리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 2, 3년 내에 파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가장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뭐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넘어가서요.
이제 그 한국 그 정치 쪽 얘긴데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이제 여당이죠. 다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혹시나 분당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사실 이제 정치 이런 거 넣으려고 생각은 안 하다가 바이든 그 위인 자료를 보니까는 정치 쪽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네, 지금 뭐 하나 넣은 거고요. 일단은 선거 중요한 거 올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앞두고 있고 내년도가 보면은 되게 대선이 빨라요. 3월 9일이에요. 사실상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지도 떨어지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금 그 문제가 혹시나 왜냐하면 너무 잘 되던 집이니까 왜 아무것도 안 되던 집은 사실은 싸울 것도 없어요. 원래 싸움은 잘 되던 집들에서 합니다. 잘 되던 게 조금 떨어지면 그러니까는 혹시나 예전에 뭐 그 새천년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었나요? 그런 식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엔 큰 건 아닙니다.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보복 소비에 따른 무분별한 생산 증가 때문일 것이다. 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 올해 공장 가동이 감소해서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잘 됐다. 코로나 덕분에 환경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베니스에는 돌고래가 돌아왔다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미세먼지도 줄어들고 온도도 내려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CNBC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더웠대요. 제일. 여기 그 자료를 보시면 요게 있거든요. 그 이제 표면 온도가 뭐 와우. 이거 아니구나. 네, 지금 들리시나? 네네, 죄송합니다. 그 표면 온도가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는데 2020년에도 이제 그 16년하고 타이를 이루는 이제 그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경제가 많이 멈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멈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021년도에는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거든요. 19년, 20년보다 나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보복 소비에 따라서 생산이 증가하면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도 지구의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삼성그룹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7.48%는 삼성물산에 대해 가지고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이제 그 여성 따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입니다. 요렇게만 보면 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짠, 물산 지분율인데요. 이재용 많아요. 이부진, 이서연 두 사람을 합쳐도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합병하려고서 그때 막 자사주 팔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소위 백기사로서 KCC가 들어왔었는데 KCC 지분율이 높아요. 요거를 합쳐보면, 그쵸? 요거를 합치면은 만약에 따님들 편으로 간다면은 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9.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CC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또 20.39라고 적어둔 거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분이 아직 누구한테 가는지 결정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만약에 JY에게 그대로 더해진다 라고 하게 되면
0.1% 앞서게 됩니다. 네. 아주 박빙이다. 그래서 가급적인 모든 게 다 잘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사실 이제 일생에 한 번의 배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워낙에나 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과거 생각해 보면은 이건희 그 회장이 물려받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뭔가 제대로 사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문제가 좀 발생했었죠. 네,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 나오기 전까지 거의 외부 활동을 안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그와 흡사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남들이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걸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텐서프라이즈에 넣는 거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10번째는 신기술이에요. 그냥 자율주행, VR, AR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수익화를 올리는 원년이 올해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기술 접목이 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원래는 아이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 보험사 책임이야? 자동차 제조사 책임이야?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 책임이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죠. 만약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온다면 예를 들어 그 119 그 구조 차량 같은 경우에 응급 차량 같은 경우에 거기에 누가 운전을 하려고 할까요? 운전했다 그 사람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자율주행 해야겠죠. 지금 저희 경우에는 뭐 식사 같은 것들 밖에 나가기 꺼림칙하면은 다 배달하고 또 비대면으로 그냥 초인종 누르고 놔둬주세요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했는데도 전염이 되는 게 생기면 어떡해요? 그런 이제 약간 최악의 걱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규제들이 또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래? 그 규제에 좀 풀어. 그런 쪽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수익화까지도 이어지는 원년이 오래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1번째는 보시면은요,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권 교체가 좀 다소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세 불복 운동이 전개될 것 같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게 2019년까지거든요. 2019년까지를 보시면은 완만하게 이제 혹시 스피커 그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가슴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GDP가 이렇게 GDP 대비 부채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완만해요. 95에서 뭐 106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 이게 폭증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105, 106 하던 게 지금 막 130이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모두가 코로나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유럽도 보시면은요, 유럽은 견조했어요. 부채가 내려갔어요, 심지어. 네. 근데 올해 3분기 보시면은 79.3이었던 게 2019년 말에 2020년 3분기 요때 돼가지고서 요건 그 2분기네요, 그쵸? 2분기 말만 해도 벌써 95.1%까지 급증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증세로 해결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바이든도 보면 부자 증세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 증세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경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증세로 해결하려는 신용만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증세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막 법제화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이지 이슈는 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큰 저항에 직면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 나도 코로나 피해 입었어. 너만 피해 입었니? 왜 나만 세금 내야 돼? 나도 힘들어 돈 더 줘. 왜냐하면 모두에게 돈을 막 나눠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혼자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나 빼고 다 즐기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일치된 의견을 좀 만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제 채널이 실버 버튼을 획득하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이제 오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텐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을 가장 기대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는 거죠. 그쵸?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전 그냥 돈의 힘 같아요. 돈의 힘. 돈의 힘인데 굳이 물론 이제 돈의 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실적 장세, 그러니까 장세 자체가 지금 좋은 거 그런 건데 최근에는 그 속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너무 빠르니까는 왜 이렇게까지 속도가 빨라졌냐? 여기에 대해서 굳이 펀더멘탈적인 요인을 찾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우디가 좀 의외의 양보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오펙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고 있던 시기였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갑자기 내가 그럼 100만 배럴 감산할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러시아하고나 우리 좀 이제 늘리고 싶은데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50만 배럴 증산을 주장했다. 이게 막 증산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래? 그럼 증산해. 내가 감산할게. 100만.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50을 뚫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배팅, 시클리컬에 대한 배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났었고, 그리고는 지표가 좀 괜찮았어요. 지표가 괜찮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지표 이런 거 안 좋던데 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선거는 넘어서고, 자, 지표를 보시면은 ISM 이제 지표 자체가 이게 55.9에서 54.5로 내려갔을 걸로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전에 사실은 미국이 지표 내기 전에 이제 유럽이 먼저 지표들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월치들이 그 전에 나온 수치에 대해서 리비전 되는 숫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하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이제 코로나 좀 활개치고 있으니까는 그게 12월 초에 나오는 지표에 다 반영돼서 지표들이 좀 나쁠 거야라고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55.9에서 54.5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거고 뭐고 가자 막 이런 약간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도 많이 샀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벌 각종 지수에서 중국의 기업들 비중이 축소될 수 있고 그 자리를 한국이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거기다가 또 이제 지수 조정 이런 거 있으면서 MSCI 금요일에 한국 증시로 이제 외국인 자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는 해요. 그냥 오르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는 중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학을 떼는 게 대선 전만 해도 블루 웨이브가 나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희 이거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선에서 블루 웨이브 아니게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아닙니다. 대통령은 바이든, 상원은 공화당이 하는 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들아 사실은 이게 최고였어. 막 이러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지금 조지아 상원 선거 앞두고서 또 이제 이 시나리오가 계속 왔던 거잖아요. 근데 상원 선거에서 블루웨이브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역시 구간이 명관이야. 블루웨이브가 역시 좋아. 야, 블루웨이브가 이런 식으로는 되어봤자 민주당이 과격한 정책은 못 펼쳐. 어쨌든 박빙이잖아. 50대 50에 그 부통령이 한 표 더 행사하는 거니까 과격한 정책은 못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대선 상원 선거 관련해서 논리가 계속 바뀌는 걸 보면서 그냥 오르고 싶은 이유를 시장이 찾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거는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못 느끼셨겠지만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국 공매도 막아놨는데. 한국은 없어요. 한국은 없는데 이게 보시면은 MSCI 이머징 마켓 ETF에 대한 숏이 금융위기급으로 많았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봤었을 때 금융이 넘어섰네요. 그쵸? 이 배팅이 왜 들어왔냐라고 하면 급격히 이제 이머징이 주가 오르니까는 가격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단기에 급등한 거 아니야? 하면서 뭐 펀더멘탈 숏이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는 야 이거 앞만 봐도 여론조사 보니까는 조지아 상원 야 결선 투표 이거 블루웨이브 될 것 같은데 블루웨이브 되면 증시 안 좋다며 그러면은 EM부터 망가지겠지 라고 하면서 일종의 해지를 하자는 개념으로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축구로 치면 월드컵에 나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뭐 토고 뭐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하고 한조가 됐어. 그래갖고서는 한국의 전략은 프랑스하고는 무승부하고 딴 팀한테 이기고 뭐 토고 전략도 프랑스하고 비기고 딴 팀한테 이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프랑스는 3무에서 탈락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해지라는 것도 내가 저것 때문에 나도 요거 조금만 해지해야지. 근데 그 생각을 모두가 해버리면 이만큼 해지가 숏 물량이 쌓여가지고서 역사상 최고치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블루웨이브가. 만약 진짜 됐고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미국 선거 이후에 EM 증시가 다 좋습니다. 불같이 상승하는 이유는 쇼커버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걸로 이거 청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자료 보시면 출처가 그냥 블룸버그가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글로벌 모니터라는 거를 일부러 여기 거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글로벌 모니터와 일단 말씀드리면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전문적이기는 해요.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이트입니다. 글로벌 모니터 한국 이제 매체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연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금리 방향성,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서 그분들께서 글을 쓰시는 그런 매체 혹은 사이트가 글로벌 모니터인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가격대가 셉니다. 좀 가격대가 세고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더 금리 이런 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건 사실 이제 제 채널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경영 경제에 대한 그런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든지 관심의 정도가 엄청나게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그 몰입도가 높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 공매도가 지금 항복하고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신용거래가 지금 재개된 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땐 뭐냐 하면은요. 작년 말에 은행이 신용대출을 막았었어요. 막 이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서 집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는 이거 보세요. 작년 12월 잠시 주춤했던 은행 신용대출이 연초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은행이 막아놨던 신용대출 제한에 푼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이제 말에 들어가서는 좀 이거 보세요. 12월에는 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월에 좀 막았어요. 그쵸? 막았는데 연초 되자마자 아이고 이거 잘하면 좀 장사 되겠다. 그리고 뭐 빌리려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은행들에서 풀어줬어요. 다시. 지금 이제 신용대출 보시면요. 4일세 5천억이 늘었답니다. 4일세 5천억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은행만 했냐? 증권사도 재개했어요. 증권사. 증권사 보시면은요. 작년 말 기사예요. 그쵸? 증권사 신용융자 중단 여파. 상승 레버리지 투자 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삼성증권, KB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담보대출 및 신용융자 중단. 신용대출 써가지고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한 번씩 신용 안 나갈 때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아침에 딱 HTS 키면은 공지사항이 뜹니다.
자, 뭐 무슨 해서 한도 뭐에 다다라 가지고서 신용대출 당분간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떠요. 기존에 있는 신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 팔고 나면 신규로 내가 신용을 해가지고서는 주식을 못 사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작년 말에 좀 막았었어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근데 오늘부터 신용대출 속속 재개. 첫 번째 거래일이었잖아요. 그쵸? 증권사도 돈줄이 다시 푼다.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증권사도 어쨌든 늘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부터 돌아갈게요. 얼마나 늘었느냐 금액적으로는 연초 이후로요. 지난 한 주 동안 신용융자 잔액이 약 1조 10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다 샀겠죠. 주식. 그쵸? 연초 이후에 개인의 코스피 더하기 코스닥 순매수가 3.5조거든요. 그 중에 1조 1000억은 신용융자로 넣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사기가 어렵잖아요. 워낙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신용대출 재개된 거 5천억도 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 1조 6천억 정도와 같다. 그러면은 실제로 개인들이 현금으로 산 건 1조 9천억이다. 예, 거의 부채 비율이 한 7, 80% 되네요. 그쵸? 주식 사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얼마나 갈 건데냐는 거거든요. 얼마나 당신은 신용 거래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은행 쪽은 사실은 계속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해요. 은행은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증권사가 이제 즉각적이기는 하거든요. 증권사가 좀 특이성이 있어요. 아까 기사 보셨겠지만 증권사가 신용주에 막았다 풀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에 막고 연초에 풀고 이래요. 이거는 어떤 로직이 있는 걸까? 이게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이제 또 상식선에서 하나 알아봐 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뭐 예를 들기 위해 들어가 봤어요. 보시면은 21일에 자, 신용융자 신규 매수 일시 중단. 그러고는 12월 말일자에 서비스 재개. 한 개 분기 전으로 가볼게요. 9월 달이에요. 신규 매수 일시 중단. 그러고서는 좀 지나서 서비스 재개. 그쵸? 여기에는 어떤 로직이 있냐 하면은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신용융자를 해주는 게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까지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증권사 자기 자본이 만약에 1조면 고객들한테 내줄 수 있는 신용으로 빚내서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증권사는 1조까지만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내줘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더 내주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이게 마진이 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꽉 찼어. 그러면 더 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이제 한창 키움증권 이걸 많이 했었는데 증자를 계속해요. 조금씩. 신용융자 금액 꽉 차면은 조금 증자해서 신용융자 더 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이익이 증가하며,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기에 되게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요. 그럼 이익 잉여금이 늘죠? 그거는 자기 자본이 늘게 되죠. 자기 자본이 늘었네? 신용융자를 더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익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씩 증권사는 신규로 신용융자를 더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신용융자가 막히기 시작한 게 3분기부터였어요. 그러니까는 2분기까지만 해도 이만큼 비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개인들이 3분기에는 진짜 비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주요 증권사들은 3분기 중에 다 한 번씩은 이 신용융자 신규가 막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심플하게 3분기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의 100%까지 증권사들이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3분기 동안에 늘어난 이익만큼 4분기에 신용융자 너 더 해줄 수 있었겠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증권사들 이익의 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이제 어렵게 증권사 하나하나 다 들어가셔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금감원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금감원에 보시면 2020년 3분기 기준 증권회사 56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1687억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러면 2.17조 정도 이익이 늘었어요. 이익이 났어요. 요만큼 신용융자 해줄 수 있겠죠? 실제 지난 4분기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증가는 2.7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보다 금액이 좀 많잖아요. 이거는 뭐 좀 소형사나 중형사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자기 자본 100%까지 안 올라온 데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요 몇 개사가 꽉 찼었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중소형사까지도 찾아가서 사람들이 신용을 다 냈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올해 지금 1분기 들어오자마자 이만큼 샀잖아요. 1.1조를 신용융자했다. 이거의 그 재원이라 해야 될까요? 이건 어디서 날까요? 지난 4분기에 증권사들이 냈던 이익의 합계만큼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인의 신용 잔액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3분기 보시면 증권사 이익의 합이 2.17조였어요. 근데 지난 4분기는 이보다 장사를 훨씬 더 잘했겠죠. 그렇죠? 대충 한 3조로 봐요. 예, 그냥 심플하게 해봅시다. 3조다라고 하면 3조까지는 신용융자가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빌렸잖아요. 아직 한 1.9조 정도 남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 그럼 언제 떨어질까요? 자,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하니 짜증난다. 누구는 뭐 상한가도 받고 뭐 현대차그룹 샀는데 20%씩 먹었고 나는 뭐 친구한테 좋은 주식 듣고 샀는데 이거는 뭐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빠지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자랑하면. 맞아요. 짜증납니다. 네. 근데요. 주식의 속성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소위 미스터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과도하게 오르고 과도하게 내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코로나 때 그렇게 팔았겠어요? 광기를 가지고 팔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주식 작년 연말에 보수적으로 안 보고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광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할 때 항상 이제 하는 생각인데 투자 격언. 달리는 말에서 내릴 때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주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달리는 말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내가 먼저 내리면 그 생각보다 되게 아프다.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못 내면 꽤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그래요. 뭐 영원히 갖고 있어야 돼. 뭐 이것도 언젠가 꺾일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솔직히 이거 좀 버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라고 적혀있는 책은 되게 많아요, 투자책. 어떻게 팔라고 하는 책은 그 부분이 좀 적어요. 그리고 좀 책도 읽어보면 자신감이 좀 부족해. 그쵸?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도 사는 거는 이성을 갖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파는 건 이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되게 감성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광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잘 팔았다 못 팔았다 가지고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실 필요도 없고요. 낙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눠서 이런 얘기는 드려요.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이다. 제가 생각한 개인 투자자는 뭐 기관 투자자는 조 단위로 굴리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금액이 커도 몇억 단위, 몇십억 단위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매매가 쉽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루 만에 할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거기다 수많은 규제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도구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차트를 잘 보는 편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오르고 있을 때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전 이제 그런 질문 받으면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장대 연봉에 팔아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막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이 찔끔할 때는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음봉이 쫙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만 모르는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 그 사이 이렇게 막 이익이 100%가 났어요. 근데 장대면 쭉 마이너스 10%가 나왔어. 그럼 내가 이익 낸 게 100%가 90%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10% 빠진 거 아쉬워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파시는 게 좋아요. 대체적인 경우에. 두 번째로는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왠지 모르게 주가가 좀 약해요. 이제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와도 별로 상승을 못해. 그러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개걸음을 하면서 근데 이 방향성은 살짝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받쳐줘야 되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평선이 막 모여.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여기쯤에 왔다라고 하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대체적으로는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하루 만에 팔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이제 S&P 500의 2011년도 차트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 V자에서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쵸? 그리고 처음으로 소위 말해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이때가 나오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요런 때도 팔 수 있어요. 장대 음봉을 보면은, 기분 좀 별로네 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죠. 두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되게 빠지진 않는다. 그쵸? 1300에서 1350 사이에요. 그렇게 기간을 보시면 한 달 반을 가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기분 나쁘게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샌가 모여 있어요, 이평선이. 그러고 나서 잠금봉 나오는 거는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다시 반등해도 진짜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이게 약간 막 갑자기 막 오르고 이러니까는 제가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는 차트가 오히려 믿을만 하거든요, 펀더멘탈보다. 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그러실 수 있죠.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기관 투자자분들도 계시니까.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린 또 펀더멘탈 봐야 되거든요, 기관은. 자, 그러면은 향후에 발생할 이벤트들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1월 20일에 바이든 취임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소위 바이든 트레이드, 바이든 수혜주거든요. 진짜 취임하면 이때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를 하겠죠. 나는 이런 거 저런 걸 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 관련주들이 야 드디어 이거 실체를 갖췄어 너무 대단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루머일 때 사고 뉴스에서는 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소위 바이든 트레이드 주식에 장기 추세를 꺾는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장기를 꺾진 않거든요. 그건 펀더멘털이 진짜 와야 되는데 그냥 수급상으로 몰림을 봤었을 때는 이때가 피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니까는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만 봐서는 3월 15일까지 지금 공매도를 막아놨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아놓은 나라가 없지 않나요 싶은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막은 나라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진 증시 중에.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된다. 그럼 보통 생각들 하시죠. 야, 그럼 3월 15일까지 신나게 하고 16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공매도를 할 때는 무차입도 있지만 차입을 합니다. 보통은 그 전에 대차를 구해요. 차입을 한다는 거예요. 빌려와요. 딴 데 가가지고서. 그러면 여러분들 HTS에 보시면 대차 잔액 증가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내가 공매도를 하려면 그 전부터 빌려야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게 오르는 애들이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 정도부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이게 멈췄잖아요.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숏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숏을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가지고서 안 하게 되면 롱도 풀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안으로 다른 것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별 주식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롱숏 페어를 잡지를 않고 이제 증시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로 본인 펀드가 처음에 이제 출시가 돼 있는 거면 한국 쪽에서는 숏을 잡지를 않고 일본 중국 미국 주식을 숏을 잡고 국내 주식 좀 롱 포지션 잡는다든지 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그때 공매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1년 동안 약이 많이 올랐겠죠. 그쵸? 그러면은 대차를 신명나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1월 26, 27일 날 FOMC가 있고 27일 날 결과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이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연준 테이퍼링입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자, 일단 테이퍼링이란 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긴축 발작이거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긴축 발작해서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종료를 시사한 뒤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급락했던 현상을 말한다. 입니다. 급락했답니다. 급락. 특히 신흥국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뭔가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이제 선진은 어땠냐? 사실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5월 22일이었는데 벤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 GFC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증시가 오 하면서 빠졌어요. 10%까지는 안 빠졌지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간 나오는 5에서 10%의 하락을 테이퍼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랑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채권도 시장 영향 어땠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요 날이 이제 테이퍼 텐트럼 일어난 날이에요. 금리가 보세요. 이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보다도요. 그 채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환율 다루시는 분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테이퍼 텐트럼은 진짜. 왜 그랬냐? 금리 보세요.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던, 이제 이게, 여기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이건 잘못, 네. 어쨌든 금리 그때 당시에 상승했던, 그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혼란을 겪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행파맨 자전거 타는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조금 증시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랑 엮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저희 이제 댓글창에 용호선님께서 그 연준의 토탈 레셋 그래프만 보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 변동 상세 내역은 연준 홈페이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해서 연준 요 페이지 보는 법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짧게. 일단 이제 그 FRB 치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구글에서 치시면 나오고 탁 들어갑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부터 답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위에 있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데이터를 들어가세요. 데이터를 들어가시고 여기 H4.1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하시면은 발표된 날짜들이 나오죠. 제일 최근 거, 지난주에 나온 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여기서 쭉쭉 내려보시면은 자, 요 5번 있거든요. 5번에 보시면 토탈 에셋이 나오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네, 토탈 에셋이 얼마고 제가 많이 언급드리는 센트럴 뱅크 이제 유동성 스왑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해요. 최근에도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 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요거 안 했는데, 약간은 그런 거는 뭐냐 하면, 자산, 네, 연준 자산 살짝 감소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으로. 뭐 그렇다고 대세를 거스르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짝 감소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쵸? 자, 일단은 그래서 토탈 에셋에서 요거 상세 내역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 갖고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다시 이제 연준 페이지 와가지고요. 여기서 최근 거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굳이 요경로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맨 앞에 글이 있길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FOMC 본인들 미팅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2020년 거 보시면 되겠죠? 2020년 거. 자, 12월 걸로 가겠습니다. 우린 12월 거 봐야 되니까 12월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첫 번째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뭐냐? 첫 번째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성명서예요. 성명서. 이게 이제 당일날에 이제 그 이틀 동안 FOMC 하고서 바로 나오죠. 그쵸? 요거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은 이제 언론들에서 많이 쓰는 그 이제 성명서가 나옵니다. 여기 문구 하나하나 바뀌는 게 굉장히 집중해서 보죠. 그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뀐 그 전달에 그 전 미팅에 비해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게 이런 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에 언론 이제 Q&A를 하세요. 그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Q&A 어떻게 했냐 그 내용이 쫙 다 나옵니다. 네. 아 요거는 이제 그거 뭐냐 점도표하고 나오는 거예요. 점도표하고 나오는 거네. 뭐 점도표도 자료에 많이 쓰시잖아요. 뭐 그 다음에 경기 뭐 PC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것도 쭉쭉 나오고요. 이게 아니고 프레스 컨퍼런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요런 것들 네 아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크립트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쭉 하면은 뭐 나옵니다. 이제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자 자기는 뭐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인 뭐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세한 이제 Q&A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이거예요. 의사록. 회의한 거를 간추려 갖고서 이렇게 또 발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만 봤죠. 그쵸? 그러고 나서는 상세하게는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 나눴는지 이것도 중요할 텐데 요거는 좀 늦게 나와요. 15, 16일 날 했는데 1월 6일 날 나옵니다. 위에도 보시면은 이제 발간하는 날짜가 뒤에 있죠. 그쵸?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조금 골 때려요. 지금부터는요. 무조건 회사로 들어가시면은 컨트롤 F로 찾으셔야 되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나왔어요. 에셋 펄처스에 대해 갖고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12월 달 의사록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전 거 보면 되잖아요. 11월에는 안 나왔나? 11월에 안 나왔어요. 9월에는 안 나왔나? 하시면은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급이 됐어요. 처음으로.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아, 테이퍼링 이거 별론데? 역금융장세 가는 게 뭐 금리 인상이라던데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테이퍼 텐트럼을 겪었던 2013년 당시의 의사록은 어땠는지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옛날 거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요건 최근 거였고. 옛날 거에서 자 2013년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5월 22일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자 3월 달 것까지는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요 5월 달게 언제 발간이 되었느냐? 5월 22일이에요.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요게 5월 22일이라고요. 근데 1월 6일 날에 테이퍼링이란 단어가 지금 이제 자산 매입 엄청나게 한 이후로 처음으로 나왔는데 1월 6일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증시 올랐잖아요. 그쵸? 증시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줍니다. 테이퍼링이란 단어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야, 너네 2013년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테이퍼링 했었잖아. 처음에 말 잘못해가지고. 에이, 사람이 배우는 게 있겠지. 이번엔 잘하겠지. 이번엔 저 단어 나왔지만 좀 더 너네가 예전에 비해서 더 일찍 말하고 더 말 많이 하고 뭐 부담 안 가게 소비하지 않겠니? 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올해 내 하겠어? 올해는 아니겠지. 예전에 테이퍼 저 때 보시면은요, 5월 달에 저 코멘트가 나오고 12월에 처음으로 테이퍼링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2월 달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7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로 치면은 7개월 걸리면 7월인데,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시장에 소통하겠다 그랬고 얘기한 거니까는 내년 아니겠어?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텐서프라이즈에서도 첫 번째로 테이퍼링 연말에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저는 이제 올해 12월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백신 같은 게 되게 잘 돼가지고서 산업활동 재개가 되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펜트업 디맨드도 있을 거고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금리가 그에 따라 상승을 하는데 뭐 연준이 뭐 아무리 저기 자산 매입을 그러니까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좀 마음에 거슬리는데 이 평판 세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의장을 했던 많은 분들이 되게 훌륭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 당신은 헬리콥터 맨이야. 돈 푸는 것만 좋아했어. 나중에 돈만 풀었다가 퇴임하면 딴 데 자리 나가면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워낙 학자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이쪽에는 학자적인 양심이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죠. 아니 나는 사실 돈 푸는 것, 돈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줄을 쬐이는 거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오며 살아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임기 있던 당시에는 풀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거고,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진다 싶을 때는 내가 조금 이제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치고, 안 미치는 선에서 돈줄을 쪼였어. 실제 봐봐. 나 테이퍼링 했잖아. 저는 그게 버냉키였다 생각하거든요. 8년의 임기 동안에 헬리콥터 하다가 마지막 달 가가지고서 갑자기 매가 되어 나타났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 버냉키 임기 종료가 2014년 1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첫 테이퍼링 결정은 2013년 12월 18일이었어요. 굳이 이러셨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롬 파월 보세요. 제롬 파월도요.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납니다. 재선이 될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원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에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한 감입니다. 감. 근데 어쨌든 조금 꺼림칙한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의사록에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물론 언론에서는 거의 언급 안 합니다. 증시 워낙 좋은데 뭐 테이퍼링을 FOMC 의사록에서 그거 단어 하나 한 번 언급됐다고 내가 다뤄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날이 꽤나 중요할 수 있다. 예. 너무 오르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다. 왜냐하면 요 날 FOMC 결과 딱 나오고 나면 사실은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날 뭐 성명서에 별 내용이 있겠어요? 성명서는 별 내용 없을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딱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게 12월 의사록에는 테이퍼링이 있던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물론 아주 유려하게 다 피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답을 잘못하시게 되면 조금 결과는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가 제가 볼 때에는 위험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연준 테이퍼링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테슬라 재고 문제인데요. 재고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작년 연말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 GLJ 리서치라는데 고든 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테슬라의 이제 고음으로 테슬라 주가 빠질 거야 이거 쓰는 걸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여기가 얘기할 길을 테슬라는 이 사기꾼이잖아요. 메이도프는. 사기꾼은 지금 메이도프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다단계 사기를 했는데 여기랑 비교를 지금 굉장합니다. 미국 애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비유를 드는 게 저희 같으면은 되지 못할 원색적인 것들을 쓰니까.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쵸? 자기 목표 주가 40달러래요. 그래서 95% 이상 하락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레포트를 썼어요. 근데 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글자 너무 작네요. 여기 보시면 자, 요거 2번 보면은 3분기에 테슬라의 재고 수준이 기업 역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니까 판매 잘 되고 있다는데 니네 재고 왜 이렇게 많으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로 들었어요. 역시나 여기 40달러 하여튼 뭐 목표 주가 저거인데 진짜 마인드가 다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CCC를 배웠잖아요. 활동성을. 제가 CCC 방송을 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속이 확 내려간 느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보시면요. 활동성이 좋아요. 12일이에요. 12일. 이게 분기별로 보셔도요. 분기별로 쭉 보시면은 뭐 20 내외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시면 재고 자산이 42억 달러로 1분기 때 45억 달러였을 때 다음으로 높기는 해요. 그쵸? 재고만 보면 그래요. 근데 복합적이어야죠. 뭐냐 하면은 매출도 많이 늘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매출이 100원일 때하고 매출이 1000원일 때 하고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고를 10배도 축적을 하는 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점은 무시하고 내가 계속 고미야. 위에서 너무 안 좋았으면 좋겠어. 사실 저 이제 지금은 이제는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비싸다 말다 판단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유를 댈 때는 잘못된 이유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시면은 매출이 증가하니까는 그만큼 잘 팔리니까는 만들어 팔려면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자연스레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복합적으로는 봤었을 때에는 활동성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징후도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왜 했지? 막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었어요. 저거 보고서. 재미로 이제 다른 회사들 한번 볼게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요. 보시면 포드 같은 경우에 괜찮아요. 포드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기는 했지만은 생각보다 활동성은 나쁘지 않고요. 포드 좀 특징이 보시면 재고가 코로나 있기 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재고 조정을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향후에 수요가 자동차 쪽에 급격히 좋아지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악성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GM 같은 경우에도 포드랑 비슷해요. CCC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그보다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정도가 역시나 재고 수준을 꽤나 낮게 가지고 있어서 이제 신차만 향후 차들만 잘 나오면 수요만 좀 받쳐주면 괜찮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얘네들 상황이. 거기다 얘네도 여기도 보시면은 재고 수준 자체가 코로나 위에 많이 낮춰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좀 이제 딛고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폭스바겐은 좀 좋지 않아요, 상황이.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좀 활동성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뭐 그때 뭐 저거 좀 속여가지고서 좀 크게 한 대 맞았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 처치를 하고서라도 뭐 늘어난 지금 좀 나빠진 활동성이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었던 건 좀 줄었는데, 여긴 조금 실적이 좋아지기엔 긴 터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여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분기별로 봐도 굉장히 일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실적의 특이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갑자기 준비한 내용이에요. 마윈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인터넷에, 온라인에 뭐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 글을 좀 읽다 보니까 마윈이 공산당에게 털린 이유 막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털렸지? 막 이러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마윈이 털린 이유 막 해가지고서는. 자, 마윈이 이제 돈도 한번 굴려볼까? 뭐 은행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단 엔트그룹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대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대출해 줍니다. 하면서 그래 마윈 돈 많으니까 얼마 투자했어요? 해서 30억을 투자했다. 이제 30억 위안이긴 해요. 그쵸? 30억 위안. 30억으로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몇 명이나 빌려주려고 했더니 막 저희는 30억으로 3천억 좀 경악합니다. 이게 3천억 위안이겠죠 당연히. 3천억 위안 정도 빌려주고 있어요. 그럼 뭐 100배 빌려준다고? 사기 아냐? 하니까는 막 여기서 이 빌려주는 구조 자체가 옛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이 했던 뭐 이거 트랑시에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막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ABS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쭉 넘어가고 네 어쨌든 뭐 미국 서프라임 사태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10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겁을 주죠. 그러면 대출 묻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먼 되는 거지 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여기 이제 막 하지만 3천억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시장 상장을 하고 싶습니다. 얼만데 상장 얼마 할 건데 35조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네처럼 하면 대출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3,500조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막 이제 비판하고 그러니까 마윈이 뭐 이 말은 실제 했죠. 중국 금융당국은 정탐파하듯이 일한다. 규제만 잘하지 감독은 못한다. 자 이러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마윈에 대해 깎아내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협박을 했다 뭐 그런 건 잘못하긴 했지만은 이거 잘못하면 중국도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거를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한 거다. 마윈 잘못했어. 마윈의 신화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는 첫 번째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단위가 너무 달라요. 위안은 원화에서 175를 곱해줘야 되는데 30억 원, 3천억 원, 35조 원, 3,500조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 30억 위안으로 시작해서 3천억 위안, 뭐 대출 나갔다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5조 실제로 이제 IPO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것까지는 사실이기는, 사실이 아닌데 이것도.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저희 이거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이제, 뭐 그냥 이렇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30억을 3천억으로 둔갑시킨 마윈의 엔트 금융제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대신 규제 선택한 중국, 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돌입, 막 이러면서 마윈이 너무 좀 제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 분은 아니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트 파이낸셜이 투자 설명서까지 다 내고서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요. 이걸 일단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자기 자본이 30억밖에 안 되는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일단 752페이지입니다. 다 당연히 못 보시겠죠? 찾아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료를.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같으면 엔트가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요만 그 홍콩 달러 기준으로 요 가격으로 상장해가지고 하여튼 뭐 금액은 안 나오네요. 다 해서. 네, 꼽혀서 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제 이게 상장에 대한 내용인데 자기 자본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기 자본 보이십니까? 네. 100만 단위예요. 그쵸? 2020년 6월 말 기준입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149억 위안이 자기 자본입니다. 아까 30억이라 그랬죠. 거짓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는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비율로 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엔트그룹의 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2조 위안이다. 2천억 위안으로 2조 위안 했어요. 그쵸? 10배죠. 그쵸? 2천억으로 2조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 과연 과도한지 안 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배 레버리지 했어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만화에 나온 것처럼 100배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10배 했어요. KB금융 보실게요. 자기 자본이 42조예요. 부채는 563조예요. 10배 넘네요. 그쵸? 우와, 엔트파이낸셜이 KB금융보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었네요. 실제로 뱅크 오브 차이나나 중국의 금융은행들 보시면 다 10배 넘어가거든요. 엔트가 오히려 건전해요. 두 번째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도대체 저 30억이고 3천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는 맨 처음엔 납입 자본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저희 자본금 넣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거 뭐 회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 이익잉여금도 막 쌓일 거고, 그런 걸 전혀 고려 안 하고, 처음에 액면가에다 곱하기 주식수 한 거, 그 숫자 30억이다라고 딱 얘기하고서는 이제 대출 3천억 나가 있는 거 해서 100배다 해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해.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 다음에 ABS 엄청 위험하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엔트그룹의 ABS 발행 규모가 17년을 고점으로 해서 쭉 줄어들어와요. 쭉. 그쵸? 여기도 적혀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다만 중국 지도부가 금융관리 규제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 2018년부터 ABS 발행 속도는 현저히 줄었다. 이에 현재 엔트그룹이 ABS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규모는 순자산, 자기 자본이죠. 순자산의 5배 정도로 집계 됐다.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4배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통제 가능한. 이것도 뭐 100배씩 냈다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순자산이 5배. 금융당국 요구에 조금 많은 수준.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뭐 어디서부터 이 자료는 잘못된 걸까요? 어쨌든 이제 뭐 그냥 주가로 보시면은 마윈에게 문제가 생긴 이후부터 알리바바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와, 많이 빠졌네요. 그쵸?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요. 이게 지금 빨간 게 알리바바고요. 파란 게 바이두예요. 최근에 바이두가 급등을 했잖아요. 중국에 사실 저희가 BAT라고 얘기를 해요. 텐센트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그 셋 중에서 최근에 가장 뒤떨어졌던 건 바이두입니다. 바이두가 이제 좀 새로운 거를 못 찾았죠. 근데 정부에는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 뭐 저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가가 뭐 코로나 땐 다 같이 떨어지고 회복 좀 같이 하다가 요때가 이제 잭마가 이제 비판한 때잖아요. 그쵸? 그러고 난 이후부터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도 극단적일 정도로 두 기업이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건 또 반대로 여기는 바이두는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리바바가 정치 비판을 해가지고서 힘듦을 겪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예,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바이두가 여러 가지 더 이유들이 있긴 하죠. 사실 이때 차트가 굉장히 좋았었고 이거 뚫으면은 차트가 위가 뚫리는 차트기도 했고 또 뭐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캐시우드 쪽 코멘트도 있어갖고서 바이두 뭐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뭐 전기차 출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긴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부터 두 개가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좀 그냥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잭마와 관련된 얘기는 어 이제 저런 것들은 너무나 좀 잘못된 자료니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들이니까는 저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혹시 아이고 다 소리에 대한 죄송합니다. 어떤 그 질문이 그 전에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겠네요. 현대차는 폭스콘이 될까요? 현대차는 폭스콘과는 다를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제 제일 이럴 때 무책임하지만은 가능성이 높은 발언은 그 중간 어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단순히 하청해준다 그럼 진짜 마음에 안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안 만들어주더라도 다른 애를 통해서 이 업계는 들어오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적과의 동침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적의 전략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일단 현대차가 그렇게 의리되는 계약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게 자동차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IT랑 자동차의 차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이렇게 이종 산업으로 왔을 땐 같은 산업 내에서는 막 진짜 쥐어 박아가지고서는 마진 확 깎을 수도 있겠지만 이종 산업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저렇게까지 종속되는 관계는 절대 아닐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더 좋다 현대차가 갑의 위치에서 했다 이런 것까지도 아닐 것 같고요. 애플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는데 뭐 그 중간에 어디지 않을까 무책임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님께서 수소차의 미래는 어떠 했지? 이 질문이 나오신 김에 네,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막 수소차 같은 것들 작년에 주가 오르기 전만 해도 야 일단 수소차를 타기는 타니? 막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저는 이제 수소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일단 수소차를 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소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수리낙하 해가지고 쭉 나오면 제일 가볍고 제일 뭐 흔한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나라의 산업으로 봤었을 때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소비를 해요. 이게 이제
물로 만들어져서 보통 소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순수하게 수소가 산업 내에서 더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는 없어요. 이 나라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연료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석유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수입해서 쓰다가 이쪽에 기술이 막 발전한 거예요. 정유 쪽이. 화학으로 이어지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는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석유를 사가지고서는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수소가 어마무시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하고 일본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수소를 포집을 해가지고서 관을 연결해서 만약에 혹은 다른 방식으로 액화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서는 전국망을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개발의 니즈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하고 산업구조가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수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옛날에 뭐 미드나 아니면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도요타의 그 특정 프리우스 이런 게 마치 뭐 이제 검색해봐를 뭐 구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친환경 이꼬를 프리우스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더 많이 나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예가 수소차라고 만들었는데 일본 미라이 그 모델 1 혹시 보셨나요? 그 실제로 열어보면 가장 기술적인 격차가 나는 게 뭐냐면 현대차하고 트렁크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근데 그게 왜 공간의 차이가 날까? 그만큼 현대는 노력해가지고 공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 작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쵸? 근데 껍데기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만든 거예요. 만들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우린 못 느꼈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면 아무도 수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그러니까 현대차가 A부터 Z까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하면 뭐예요? 그거가 경쟁력이 있는 양산차가 되려면 그 밑에 1차, 2차 협력 업체들이 인건비가 훨씬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훨씬 더 코스트에 민감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그런데 하청을 줘야지만 가격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청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원청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소위 말해서 공급망을 다 갖출 수 있는 단가가 나오는 그거를 갖추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 망을 갖추기 위해서 업체들 선정하고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 그거 만들면 당연히 적자인데 R&D 코스트도 많고 그럼 다른 데에서 현대차가 조금씩은 성의를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소차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서플라이 체인으로 갖춰가지고서 물론 핵심 기술은 딴 나라에 거 많아요. 근데 어쨌든 주요하게 그냥 차가 만들어질 수 있게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놓은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도요, 수소 관련해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한국에 와서 그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을 다 만나보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현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게 현실이고 또한 지금 소위 이제 수소 쪽에 잘한다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현대차에서 뭐 CR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 쪽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코스트 리덕션, 원가 절감이라 쓰고 사실은 단가 인하 압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CR이 들어가요. 매년 그냥 정기 CR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들은 몇몇 업체들은 현대에 납품하는 수소 부품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CR이 없는 게 보장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갖춰 나갔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그쪽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렉스 캉님께서 애플하고 계약을 할 마음이 있었으면 저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애플은 첫째도 보안 유지, 둘째도 보안인데 현대가 경험이 없어서 저런 얘기를 흘렸을까요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포인트세요. 애플은 보안 유지 안 되면은 그냥 오다 끊어버리는 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애플이 먼저 흘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냐면
작년에 이제 12월에만 해도요. 애플 커버하는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카가 나오면은 파트너를 누구를 잡을지 굉장히 많은 썰들을 썼었어요. 테슬라일 거야, 폭스바겐일 거야, 아니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일 거야. 라고 막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업체들 중에서 뭐 부인도, 하여튼 언론에 오히려 현대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5위 업체들에서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몇몇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는 애플하고 미팅을 했다고 얘기한 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급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다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Do you study this? 이거는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태영님께서 코로나가 진정 국면인 것을 확인하고 테이퍼링 하지 않을런지요. 블랙스톤 부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메모리얼 데이 기점이라면 하반기는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저도 그냥 가능성을 하나 말씀을, 제 나름의 그냥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이런 거랑도 연계해가지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백신이 먹혀서 코로나의 궤적이 어떻게 가느냐이긴 합니다. 경기 회복 속도죠. 펀더멘탈을 이기는 음모론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용호서님 들어오셨었네요. 네, 굉장히 그 연준을 기민하게 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요번에, 아까 그 자료, 페드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요 자료는 정말로 관심 있으시고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요 자료는 진짜로 한번 읽어 보실만 해요. 여기에 지금 QE의 그 성과와 그 다음에 단점이라 해야 되나? 이제 사이드 이펙트 이런 것들도 언급이 돼 있고 하여튼 지금 시장이 고민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마 10장짜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12장짜리네요. 네. 오, 갑자기 뭐죠? 네. 아, 루미다님께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 넘어가면 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를 과연 넘을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이기는 한데, 제 생각엔 테이퍼링 하기 전에 2% 한번 넘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 다 백신이 잘 들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전제 조건인데,
뭐 저는 뭐 이래저래 자료 봤었을 때는 백신이 꽤 잘, 뭐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낙관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돈 풀기의 방법이 좀 달랐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의 돈 풀기의 방법,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그때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가 안 왔죠. 그때는 인플레가 오는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간접적인 방식이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전형적으로 인플레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막 꽂아줬던 것 같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어쨌든 정도의 차이이지 인플레는 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금리 2% 넘는 것도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게 그 정도로 저희가 저금리 사회가 됐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한번 넘어보자라고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재현 님께서 삼성전자 급등에 따라 다른 종목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특히 바이오, 이러한 대형주 장세가 되면 다른 종목들에서 계속 자금이 유출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만 겪던 고민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달리잖아요. 돈은 제한적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따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주식을 팔아야 돼요. 딴 게 빠지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 그러면 더 막 또 스스로가 자해를 하면서라도 그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하나만 그럴 때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고민에만 머물러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 중에서 똘똘한 종목 잘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하루에 20%씩 다 같이 오르고, SK 이노베이션이 막 20%씩 막 오르고, LG전자 상한가 가고, 대형주 중에서 유동성의 은총을 받지 않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소형주들에 있던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모멘텀 주식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조금 중소형주나 이런 데에는 일단은 어렵죠. 근데 그렇기는 해요. 이런 게 또 나중에 그 주식들한테 기회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행파맨 자전거 타는 행정사님께서 영업무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했는데요. 뭐 일단은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원래 재고 자료인데 그걸 못 찾겠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 쪽에 백신 때문에 수요 좋아지면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영원 같은 경우에는 좀 유럽 비중이 또 크고 마진이 좋기 때문에 관세 혜택 때문에 그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마 시차를 두고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변수는 아무래도 환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경우라면은 조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우선순위는 아닌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섬유 OEM은 환의 영향 크게 받는데 만약에 진짜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워낙 강세되고 그러면 그 말은 수출하는 기업에 이제 특히나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그 저기 어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큰 영업무역의 그 섬유 OEM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혜를 막 100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50으로 반감되는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잔폴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온경킴님께서 이전에 설명하신 현대차 지배구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애플카 이슈로 인한 주가 변동으로 기존에 설명하신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비스 주가가 높아져서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져 변수가 될지요? 라고 하셨는데 뭐 크게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또 막 몇 배 더 가면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냥 시나리오를 하나 써본 것뿐이고. 근데 그런 거는 있거든요. 보통 일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주가라는 거 더 크게 봐서는 증시 전체 움직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들 일반적으로는
하한하고 상한을 좀 잡아둬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설정을 합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 시나리오는 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는 지금 주가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다른 현대차 그 그룹주들에 비해서 모비스가 되게 못 올랐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뭐 주가가 모비스 주가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행파맨 자전거 타는 행정사님께서 미래 트렌드 관련 추천책이 있으신가요? 하셨는데요. 미래 트렌드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최근에 저 뭐 AR 관련해서 뭐 봤는데 그런 것들 쭉 찾아보니까는 정말 좋더라고요. 예, 찾아보기에. 그래서 이제는 책이 조금 이런 미래 관련돼서는 올드해져 가는 것 아닌가. 큰 이제 물줄기를 잡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요. 네. 그리고 혹시 뭐 되게 좋은 책을 찾게 된다면 저희 또 이제 책을 읽는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드리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유인님께서 현대차가 애플카를 만든다면 현대차 멀티플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사실 당장에는 어쨌든 이게 2020 빠르면은 2024년 지금 뉴스로 봐서는 아니면 늦은 202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게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3년, 6년 뒤에 이런 굉장히 뒤의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좀 일종의 열광이 발생은 하겠지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구조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해서 멀티플 상향으로 이어지기에는 오히려 실적이나 아니면 현대차가 제시하는 스스로의 자동차 제작 능력, 그러니까 애플카하고 별개로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리자님께서 다 끝나고 들어왔네요. 주식 하락 시점이 언제인가요? 영상을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어서 이거 말씀드리려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 이거 다시 끊어서 그 주제는 또 끊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는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옥님께서 부생수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아까. 운경킴님께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쿠팡이 2분기 미국 상장한다는 기사 봤습니다. 미국 상장 경우 한국 개인의 상장 기업에 공모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나요? 제가 이거 미국 거 공모하는 거 이거 예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론 개인은 받기 상당히 어렵고 우리나라가 개인한테 많이 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개인들 차별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만큼 깨끗하게 하는 데 없습니다. 홍콩, 일본, 미국 IPO 들어가 보시면 환장합니다. 이거 진짜. 뭐 약간 또 주저리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장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상장한대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앵커라 그래갖고 거의 대부분 누가 몇 주 받아갈지를 미리 정해놔요. 얘네는. 그러고 그 로드쇼는 거의 좀 요식행위를 하는 것뿐이고 거의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A라는 기업 되게 전도 유망한데 나도 저거 IPO하면 들어가야지. 제가 심지어 기관 투자자인데도 그걸 원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저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여기서 어떤 컨트레리한 아이디어가 나오냐 하면 제가 IPO 들어가서 그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주식 파셔야 돼요. 안 좋으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거든요. 반대로 제가 그 배정 못 받잖아요. 그럼 그 주식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관 투자자도요. 미국 상장되는 거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리고 미국은요. 심지어는 뱅가드니 뭐 ETF들 있잖아요. 시장 그거 추종하는 펀드들.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SK바이오팜이 갑자기 편입된다 그러면 한 번에 편입일날 쫙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그거를
분석해보고서 편입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 IPO 때 미리 물량 배정 다 받아갑니다. 우리랑 달라요. 되게 기간 친화적으로 해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들만의 리그예요. 몇몇 증권사만 그 물량을 받아가고 걔네가 도매예요. 저희는 걔네한테 얘기해서 소매 또 떼와야 돼요. 그 몇 개 업체들이 몇 개 증권사한테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 이상 확약 거는 게 아니고 그 레코드가 쌓여야지 받아올 수 있어요. 일본 IPO는. 그냥 들어가서 돈 있다고 경쟁률로 받아오는 우리나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오, SJ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태영님께서 네,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 당시 채권 금리 설명해 주셨는데요. 굳이 파월이 버냉키처럼 이미지 세탁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버냉키는 의회에 찍혀서 해고되듯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면책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파월은 코로나 국면을 잘 막아냈다는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을런지요. 요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돌아간 자기의 실제 삶에서의 얘기입니다. 자기 주변에서의 삶들. 뭐냐면은 버냉키가 돌아갈 곳은 뭐죠? 경제학자들이 있는 곳들일 거잖아요. 파월이 돌아갈 곳도 그런 곳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분은 이제 변호사이시기는 하지만은 그 세계에 갔었을 때 받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라는 거죠. 이미지라는 거죠. 과거에도요, 이제 그 다른 나라들도 보시면은 의장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한 가지 이미지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일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본인들이 뭔가 양심을 지켰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치관을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이 좀 작용을 하게 되면, 파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분은 오히려 독특한 캐릭터이기는 하죠. 출신 자체도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기는 한데, 본인이 있었을 때에, 음, 그냥, 저도 그냥 하나의 그냥 가능성입니다. 한 번은 그래도 쬐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수환님께서 블루웨이브 관련 질문입니다. 조지아 상원 선거 끝나고 블루웨이브가 확장되며 아마도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감인지 10년물 금리 원유 등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인플레 헤지 대표 자산인 금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떻게 금이 비트코인한테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들은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물가 영향을 많이 이제 물가 영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커머더티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쵸? 근데 금은 별로예요. 구리는 그냥 산업용 수요, 다시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머티리얼의 측면이 100%죠. 금은 반반이거든요. 어, 이제 머티리얼적인 게 반, 화폐적인 성격이 반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화폐적인 성격으로 달러가 약하며 그 자리에 좀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대체제로 사람들이 픽한 게 비트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로 매수세가 몰려가 버리니 금 자체가 찬밥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태영님께서 그리고 2021년 12월에 해당 이벤트가 있다면 2013년 당시 이제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튄 시장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고 조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그쵸. 저희가 이제 과거를 보면 또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는요. 금리 자료를 잠시만요. 와, 동네개미님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인데 보시면은요. 테이퍼 텐트럼이 이제 13년도 5월이에요. 그쵸? 4월 이렇게 5월 뭐 보시면은 1%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쭉쭉쭉쭉 해서 이제 테이프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게 3%까지 더블 갔었어요. 그쵸? 라운드 넘버가 두 번이나 바뀌었네요. 두 번이나 바뀌었었는데 막상 14년에는 테이퍼링 하고 있을 땐 계속 내려와요. 그쵸? 전형적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격이라 생각합니다.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하겠네 할 때까지는 올라가다가 하고 있네 할 땐 내려온 거죠. 올라갔을 때하고 내려갔을 때는 뭐 어떤 움직임이었을지 자산 시장이 그건 당연히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테이퍼링 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위험 시장 쪽들 좀 별로고 금리는 튀고 걱정 우려 많고 특히 신흥 시장 쪽 그런 데들이 좀 안 좋고 했다가 그 뒤에는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되돌려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OSS 정님 감사합니다. 박태영님께서 한국 지주사들의 리레이팅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런지요? 제일 될 수 있는 요소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지주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